나에게 물었다는 제목은 시의 제목치고는 좀 특이하죠. 시의 제목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기도 하네요. 자, 바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자, 이게 이제 질문을 간접 인용했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시인이 아니니까 잘 모른다. 이것도 자기가 답한 내용을 간접 인용했습니다. 자,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자, 질문과 대답 묶어 볼게요. 자, 질문과 대답을 연이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시인이 아니다. 시인이 직업이 시인인데 나는 시인이 아니다. 난 잘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뽑아서 적어볼게요. 겸손, 솔직한, 겸손과 솔직한 태도, 겸손과 솔직이라고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자, 이 대답을 하고 나서 그냥 뭐 집에 갈 수도 있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그 일을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닌 거죠. 자,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은 자, 서울 시내 중심가입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걸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약속이 있거나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곳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고뇌하면서 걷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배회, 특정한 목적 없이 길거리를 걷는 것을 배회라고 하죠.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걷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뭔가 고뇌와 고민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누구지? 그리고 시란 무엇이야? 자, 시가 무엇이며 시의 본질이 무엇이며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적어볼게요. 시의 본질이란 무엇이며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걷습니다. 아마도 낮 시간 동안을 쭉 걸어 다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저녁역. 자,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장소를 거쳐서 남대문 시장까지 온 겁니다. 자, 한참을 이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한 적어도 7, 8km 이상 되는 한 10km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저녁역에 네모치고 여기 써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 혹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갔으니까 화자가 있는 공간에 이동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의 이동도 있습니다.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이 나고 있었다. 그냥 생각났다. 자,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나고 있다라고 과거의 진행상으로, 과거 시제에 왜 진행상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진행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때 한순간에 과거 시제로 완료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완료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완료로 표현하지 않고 진행으로 바꾼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뭐냐면 그 답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그 순간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각나는 그 순간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죠? 그 순간의 그 특별함,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그런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직 안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삶의 어떤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두텁고 그래서 슬기로운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 물론 부자가 이런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자들이 뭐 돈 문제로 삶의 생계 문제로 고생할 일이 없으니까, 자, 고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런 걸 두고 봤을 때는 서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알파라고 하는 건 그리스 문자에서 영어의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자. 그래서 이거 명사가 되면 이건 첫째 혹은 제일 중요한 것 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사람을 알파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문자입니까? 자, 그래서 일종의 비유,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유, 은유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세상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고귀한 인류. 자, 인류의 수많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 서민이면서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좋은 서민들. 뭐 그 중에는 뭐 서민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어때요?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화자는 가난한 사람들, 그죠? 인생의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바로 소중한 존재이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있고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중한 존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이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 자, 광명이라고 하는 건 밝은 빛이란 뜻이죠. 밝은 빛이다. 이것도 일종의 비유법,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빛은 아니니까 광명이라는 어떤 속성에 빗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름 아닌 시인이다. 이것도 자, 은유 비유가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화자가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시인은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입니까? 자, 시인은 어떤 사람이며 시란 무엇인가? 자, 이 화자의 대답을 우리가 여기서 화자의 생각을 통해서 시인이라는 것의 정체성, 또 시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7행부터 15행까지 이 내용 속에서 자, 고생하지만 밝고 순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시인이다 라고 정해 놓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인은 자, 어떤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죠? 동시에 그러면서도 자, 진실하고 따뜻한 그죠? 그런 마음, 또 진실하고 따뜻하고 자, 그 다음에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시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겪지만 진실하며 따뜻하며 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란 무엇이냐? 자, 이 시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화자만의 독특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 시의 본질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화자가 생각하는 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시란
삶의 고난을 말하면서도 진실하고 따뜻한, 그죠? 그런 인정에 대해서 그 인정을 노래하는 것. 자, 그것을 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시란 무엇이냐? 삶의 고난을 노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삶의 고난 중에서도 삶은 진실하며 따뜻한 것이며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것을 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태도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화자는 아까 알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알파이고 인류이고 광명이고 시인이라고 여기 보면 화자의 예찬적 태도, 예찬 이 부분 좀 체크해 둬야 되겠고,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성찰, 내적인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의 흐름과 경과가 들어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여기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 이런 내용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그런 사람들이 한번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뭐뭐하는 사람들이 3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특정 단어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운율을 형성하는 리듬을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이고 인류이고 광명이고 시인이다. 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특정 문장 구조.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뭐 아까 나왔지만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문답 구조, 자, 문답법, 문답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교과서 학습 활동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질문은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2번에서 화자와 시인이 동일이라고 했을 때 시인의 의식과 태도를 정리해보자. 나는 시인이 못돼. 잘 몰라. 자, 이것은 겸손, 성찰. 너무 뻔한 얘기네요. 넘겨가 볼게요.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무교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 시장, 종로, 자, 이런 공간 배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네요. 자,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가 생각하는, 시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밝고 명랑한 심성, 인정, 최선을 다하는 삶,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과서 학습활동에 이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박완서의 나의 아름다운 이시라는 이제 소설인데요. 단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 속에서 앞에 시와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이제 나 1인칭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애매하죠. 이 부분만 본다면
이 부분만 본다면, 자, 관찰자가 이제 그 여자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애매하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라만 적어둘게요. 자, 그 여자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 여인은 어떤 요즘 암에 걸렸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네. 불치병에 걸렸거나. 자, 대학교 갈 때까지만. 그러니까 고3 마치고 대학, 그러니까 20세가 될 때까지만 살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자, 과욕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고 그렇게 그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살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과욕이라니. 그때 서술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서술자의 소망은 첫 손자가 장가되는 것까지. 첫 손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손자가 장가되려면 적어도 20세 후반 정도가 돼야 되니까 아마도 20년 이상 더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자, 2년만 살게 해달라는 그 여자의 기도의 내용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손자가 장가될 때까지 20년 이상 더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과하다, 뭐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서술자는 그 여자의 말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과한 욕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 성찰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자신을 성찰하게 되네요. 왜? 대조가 되니까. 그 여자가 대비가 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득 암처럼 고약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냐? 자, 암이 고약한 암, 여러분 암은 좀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병이긴 하죠. 요즘 뭐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암도 잘 치료하고 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암이 아니면 과거에는 특히 좀 암에 대한 공포가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고약한 암이라는 병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두려워하는 거는 서술자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암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암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환자가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갖는 것, 환자의 목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저렇게 해맑은 무욕, 이때 해맑은 무욕의 내용은 다름 아닌 뭘 가리킵니까? 동그라미 쳐볼게요. 바로 그 여자가 2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그런 순수한, 소박한 소망. 자, 원래 무욕은 욕심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죠. 2년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이가 많이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어떤 소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암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환자의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순수한 소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까? 그 여자가 암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맞으려나 보다. 왜냐하면 요새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여자가 요새 맨날 every day 좋아지고 만날 때마다 좋아집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암이 마음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몸의 어떤 상태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병이 낫고 있나 봐요. 어제는 커다란 시장 바구니에다 과일을 가득 사가지고 걸어가는 그 여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창백하지만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고 백합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자, 그 여자가 알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손자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데 과욕을 줄여서라도 나의 욕심을 줄여서 그 여자의 목숨에 보태고 싶은 마음. 자, 서술자는
그 여자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하고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주변인을 배려하는, 주변인 가까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소설이 제목이 아름다운 이웃인 것처럼, 자,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그 왼쪽에 정리표를 잠깐 볼게요. 이 표를 보게 되면, 자, 서술자는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살피고 배려하고 있죠. 현대 단편 소설이고요. 자, 이웃을 관찰하고 깨달음 얻는 과정이 똑같죠. 이건 이제 앞에 시와의 공통점입니다. 시와 공통점이 있고요. 내가 바람직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다짐. 자, 이 다짐은 앞에 시에는 없습니다. 시에는 없고 이 소설에만 있는 거죠. 자, 교훈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이 소설에만 있습니다. 바람직한 이웃이 되고 싶다. 자, 그거는 자, 앞에 시에는 들어있지 않죠. 자, 밑에서 보겠습니다. 공통점. 서술자의 태도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고요. 짧은 시여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